비만과 증상. 몇 년 전에는 한 정신건강예술모임에서 읽은데 피트라는 한 마라톤 선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난 후에 그가 급격히 살이 쪘다고 했다. 이전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그를 외모로 판단한다고 했다. 하민은 피트가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며 초콜릿 바에 포장을 뜯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거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무리하게 다이어트 좀 하셔야 되겠어요. 또 라는 또 누군가가 의견을 피트의 이야기는 내 심금을 울렸다. 나 역시 항우울제가 내 신체 사이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사진을 들춰보면 내 외모만으로도 그때 어떤 약을 먹고 있었는지 맞출 수 있을 정도다. 급격히 체중이 들고 얼굴에 부었다면 타자핀 때문이다.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피부에 부스럼이 올라왔다면 고마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레복세틴 때문이다. 동료주치의가 불면증에 도움을 듣거라며 내게 처음 미르타자핀을 처방했을 때 그는 흔히 체중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운동하고 건강식을 먹는다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했다. 나는 19살 이후로 먹기 중기라도 되듯이 톡실하게 따라오는 비디오 운동을 줄곧 놓치지 않고 챙겼으며 20대에 이르는 사람이란 할 법한 이야기 애매한 구석에 있는 균형식을 유지했다. 그런데도 체중이 12.7kg 늘었다. 정신성 약물들은 항우울제보다도 체중 증가 폭이 훨씬 더 컸다. 이상한 것은 내가 이런 부작용을 알고 있음에도 피터의 말을 듣고서야 이래도 체중의 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요소에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덩그러운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며 자랐다. 서구 사회에 이런 식의 낙인 찍기가 넘쳐나지만 실제로는 낙인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대체 뚱뚱함과 정상적인 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 글쎄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서구 사회에서 비만인을 대하는 태도는 지난 100년 동안의 현저하게 변했다. 뚱뚱하다는 것은 18세기에는 흔하지 않지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다. 오늘날에는 흔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겨진다. 날씬함을 대하는 태도 역시 변했다. 빅토리아 시대 여성에게는 가는 허리는 바람직하지만 수척한 얼굴은 질병이나 빈곤을 암시했다. 탄탄한 몸은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자기 일정 하나만으로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먹여 살려줄 부양자가 필요 없는 유능한 비즈니스 여성이 아닌다음에야 이룰 수 없는 신화일 것이다. 오늘날 정상 체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평범한 것보다도 어떤 이상적인 것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적정 체중이란 실제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 체중에 대한 통계적인 연구는 아돌프 캐들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오늘날 신장에 따른 건강 체중을 확인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BMI 지수는 캐틀레가 1832년에 고안한 방정식에 기초한다. 그래서 수십 년의 캐틀레 지수로도 알려졌다. 캐틀레 인구 집단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신장과 체중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킬로그램으로 환산한 몸무게를 미터로 환산하는 K제곱으로 나눴다. 그의 관심사는 비만도가 아니라 인간 발달이었다. 캐틀레는 성인에게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늘다가 어느 시점에 더들으면 노화로 체중이 줄기 시작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했다. 설령 그렇더라도 이 통계학자가 평균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 수치는 변동이 엄청났다. 오늘날 캐들레 지수가 활용되는 방법에 따르면 캐들레의 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신장이 가장 큰 여성 몸무게도 가장 많이 나갈 것이라는 가정하에 172.7cm 여성의 BMI 지수를 계산할 경우에 31.3으로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공식적으로 비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캐들레는 비만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캐들레의 공식을 건강한 체중과 연관짓는 방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1세기도 훨씬 지난 1972년 캐들레 지수는 한 연구자 집단에 의해서 체질량 지수라고 재명명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 새로운 명칭은 캐들레의 공식의 목적 또한 바꿔버렸다. 캐들레의 방정식은 개별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집단들을 비교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체질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엔젤 기수와 동료들은 캐들레의 방정식을 개인의 신체를 설명하는 요소로 둔갑시켰다. 그때부터 체질량 지수라는 자체는 신체의 건강을 나타내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 되었으며 건강의 정의가 계속 변해왔음에도 대개는 체중이 가열수록 좋다는 경향이 생겨났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BMI가 20에서 30kg이면 건강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크게 BMI가 18.5에서 25 사이에 들어야 건강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뭔가 상당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뚱뚱을 사랑하는 문화사를 연구한 에이미 페이러를 보여주듯이 뚱뚱한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수사고들은 과체중 건강 사이에서 어떤 관련성이 생기기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오늘날 비만은 정상 빈곤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식단을 연상시킨다. 19세기 후반의 비정상적인 신체 사이즈와 결합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대개는 부유한 신흥 정관 계급의 형벌이라도 되듯이 뒤집어 씌우곤 했다. 새로 얻게 된 부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 몰랐던 신흥 부력 부자들의 허리들에는 점차 굵어졌다. 적어도 소위 날씨는 상류층은 그렇게 생각했다. 대체적으로 의사들은 사람의 수명을 놓고 볼 때 체중증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고수해왔다. 당시에는 기력 같은 소모성 질환이 흐렸기 때문에 체중이 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미국 내과의 시얼리스 미첼은 1977년에 출간한 흥미로운 제목의 지방과 혈액 그리고 그것들을 만드는 방법에서 신경질환의 휴식 처방을 내리며 유명해졌다. 미첼은 지방의 증가는 항상 혈액의 증가를 동반한다면서 결국 지방의 증가는 건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경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혈액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강제로라도 침대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고 우유를 꾸준히 섭취하라고 제안했다. 체중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늘어가면서 중간계급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80년에 권위자 윌리엄 벤팅은 비만에 대한 대중의 의료를 이용해서 자신의 다이어트 플랜을 알렸다. 벤팅은 살이 찌더라도 먹고 마시고 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며 특정 장기의 질병이 없다면 유능한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푸념을 했다. 의사들은 병리적인 증상이 없다면 그것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벤팅은 동의하지 않았다. 벤팅 다이어트는 빅토리아 시대 후반 영국에서 대유행했다. 100년쯤 후에 등장하게 될 애킨스 다이어트의 빅토리아 시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벤팅 다이어트는 주로 고기를 먹었고 애킨스 방식보다 레드 와인이 좀 더 너그러웠다. 레드 와인에 20세기 전환기의 새로운 다이어트 산업은 정상적인 외모에 대한 강박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을 이용했다. 19세기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다이어트의 아력과 실업들은 1920년대에 특히 인기를 끌었으며 마르고 가슴이 밋밋한 여성의 신체가 뉴노멀로 부상했다. 당시의 다이어트는 제품 광고들은 뉴노멀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싶다는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했다. 1878년에 엘러 에티펫은 광고를 통해서 비만은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경고하면서 안티펫을 복용하면 체내에서 음식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간기 제1차 세대인 2차 대전 사이에서 의료계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비력하기 시작했다. 1936년에 의사학사 윌리엄 하워드 헤이는 수박처럼 벌룩한 몸에는 최고의 피조물을 창조하려던 신의 계획하는 거리가 멀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비만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니만큼 비만이라는 질병의 피해자 역시 정상과 거리가 먼 것은 존재로 여겨야 한다. 비만에 대한 이러한 혐오는 계급뿐만 아니라 인종에도 고착되었다. 1896년에 미국 패션 잡지 하퍼스 바자에는 미국 여성들이 앙상하게 여유였는가라는 자문 뒤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호리호리한 몸매는 미국 평인이 가지는 긍정적인 특성이며 이에 반해서 억세고 비대하고 넘쳐나는 살집은 미개한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특성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회학자 사브스 브링크가 흔히 신체 공포증에서 주장하듯이 스트링스 18세기와 19세기 초반의 인종과학은 신체적인 차이에 주로 신체 사이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분류 체계에 따라서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신체를 묘사했다. 인종별로 신체 사이즈와 체중에 따르는 이러한 주장은 소위 폭식을 이성에 반하는 행위로 묘사함으로써 아프리카인들의 노예화를 뒷받침하는 데 이용했다. 1837년에 프랑스 박물학자 질리엄 조세프 비레는 흑인들이 의도는 은혜에 보이며 맛있는 음식을 찾아먹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다는 뭔가를 소화시키느라고 바빠서 생각이란 걸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을 했다.
비례는 19세기 초반에 과학계에서 강범위하게 퍼졌던 인류학적인 다원 발생설을 지지했다. 비례는 서로 다른 인종은 서로 다른 조상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다. 인간이라는 정원 하나의 공동 조상에서 기원했다는 이런 발생설이 진화 과거의 주류 이론이 된 뒤에도 이 같은 다원 발생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당시의 인종 구분을 계속해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이른바 호렌토트족처럼 18세기의 여행자들을 호리호리하다고 묘사했던 정적들조차도 19세기 들어서 비만이 미개한 속성으로 강조됨에 따라 뚱뚱한 집단으로 재분류되기도 했다. 그래서 누군가는 비만 여부는 당사자의 실제 신체 사이즈와 체형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었다. 결국 비만이란 체중계의 실제 능력만큼이나 인종계의 권력 통제를 둘러싼 문제였다. 그러면 의사들은 비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기준으로 판단했을까? 이는 처음부터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기초했다.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보험산업의 도표들 속에 정상사이즈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치수는 해당 사회의 시민들의 평균 체중으로부터 산정되었다. 보험회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경제적인 성과였다. 이들이 개인의 최종 신장 혈압으로 도표를 만든 목적은 잠재적으로 사망 위험이 보다 큰 사람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할인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수익만 창출할 수 있다면 고위험 개인의 상당수가 저위험 개인보다 실제로 더 빨리 사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보험회사들이 도움이 되었고 덕분에 우리에게는 그 수치들을 통계적인 기초로 삼아서 의료 지침을 만들어내었다. 미국 최초의 정상체중에는 1912년에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가 작성한 것으로 이후에 수십 년간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들이 이 표를 사용해왔다. 이 의사들이 그것을 사용해왔다라는 거네요. 하지만 메트로보험사의 연구원들은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데이터가 정교분포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데이터를 젠더, 나이, 신장뿐만 아니라 세 가지 상이한 체형 사이즈로 분류하자 마침내 이들이 정교분포로 이루어졌다. 이는 정교분포라는 관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체중 50년대부터 체중과 건강에 대한 의학적인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체중과 혈압 사망률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이때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59년 연구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서 비만과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났으며 이러한 요인들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서론에 밝히고 있다. 체중 양지설은 단순하고 객관적인 계산 방법으로 모두에게 적용함으로써 평균을 제거할 의도로 고안되었다. 앞선 지수들과 마찬가지로 BMI 역시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최종적이고 완벽한 척도는 아니다. 이를 때문에 BMI는 우리의 체력 수준이나 상황을 측정하지 못한다. 메트로보험사의 체중표에서 가체적으로 나온 사람 중에는 정상 체중의 사람보다도 사망 위험률이 훨씬 높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다. BMI로 비만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해서 비만하다고 다 건강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2003년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 여성의 경우에 BMI가 37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대 수명이 감소할 정도의 유의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른 백인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이 특수한 정상성의 역사는 수세대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신체가 문화적으로 결정된 특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인 찍히고 비난당해 왔는지 보여준다. XS보다도 작은 사이즈. 자, 비만과 질병의 문제는 요즘 계속 더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XS보다 작은 사이즈. 나는 옷 사기가 너무 어렵다고 친구들이 들으려는 소리를 지금도 평생 들어왔다. 한 친구는 평균보다 두꺼운 종아리 때문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부츠를 살 수가 없었다. 소비자 시대의 사회의 도래는 정상 사이즈 되기라는 과제를 더욱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대중을 상대로 한 대량 상품 시장은 우리에게 기성복이라는 편의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개인의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을 개인에 맞춰야 했다.
기성복은 많은 옷이 필요했던 군대에서 제복과 함께 시작되었다. 장기들은 표준 사이즈가 찌지되자 불만스러워했다. 미군 대령이었던 저지 크로가는 1831년에 8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앞선 보고서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또다시 말하자면 병사들에게 지급된 군복 바지의 대부분이 너무 작고 짧다며 불평했다. 그럼에도 기성복은 편리했으며 불평이 잦아였던 바로 그 군수 치수 통계책을 활용해 제작된 남성용 코트와 형복 등도 수없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가로부터 러스에 따르면 이러한 기성복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마케팅 덕분이었다. 서것이 거리는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서것이 흥미롭게도 여성의 구성은 여전히 나라별로 다양하게 유지되었다. 똑같은 모양의 3피스 슈트를 입은 더 남성의 수가 증가한 반면에 일본 여성들은 여전히 기본으로 입었으며 인도 전역에서는 사리가 여전히 인기를 누렸다. 유럽에서는 20세기 중반에도 많은 여성이 손수 집에서 만든 의상을 입거나 재산세가 맞춘 옷을 입었다. 노르마는 바로 이 즈음에 등장했다. 1940년에 가정경제의 극이 수집한 백인 미국 시민 14만 698명의 신체 지수를 토대로 1945년에 만들어진 노르마는 평균적인 미국인을 형성한 조각상으로 여성 기성복에 적합한 최초의 표준화된 사이즈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제작이 되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측정 가능한 58개의 인체 치수 중에서 표준 사이즈를 만들어내려면 정확히 어떤 치수를 선택해야 하는가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체중과 신장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에 집중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는 다른 신체 부위 치수가 차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허벅지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은 여성의 옷을 다 입은 채로 치수를 측정하기에 불편한 부위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가슴과 허리, 엉덩이는 여성 의료 사이즈를 보존하는 핵심적인 인체 측정 부위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렇다. 만약 여러분이 나처럼 허리 부분은 헐렁해도 허벅지는 꽉 끼이는 바지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1950년부터 대량 생산이 의료의 표준적인 생산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노르마 측정치들은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로 대체되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가지 상이한 체형별로 8에서 30알까지 오르는 기성복 사이즈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해진 사이즈 숫자들은 상당히 자의적인 면이 있었다. 하지만 여성들이 숫자를 해석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의류 재료업자들은 치수가 같더라도 사이즈 표기 숫자가 작은 옷이 좀 더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연히 나라에 따라서 의류 사이즈는 다르다. 2000년대 초반 사람들이 제로 사이즈에 열광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엄청 당황해했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일본에 있다가 보였던 6 사이즈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미국에는 XXS에 해당하는 0에서 2 사이즈가 있다. 영국 여성은 이렇게 결국 노르마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르마의 통계치는 의류 사이즈를 최초로 표준화해보겠다며 수집된 평균에서 산출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결국 노르마 조각상과 치수가 일치하는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 확률 속에서 인간의 또 다른 매력들은 이렇게 옷의 사이즈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또 다른 매력들 1899년에 1월 6일 런던 올림픽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연 사람은 애니 존스로 그녀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정착한 이민자 가문 중에서 하나의 후손이자 바나미 베일리가 창단한 지상 최대의 서커스 단원이기도 했다. 쇼 단원이기도 했다. 마지막 서커스는 1897년 전 유럽 투어를 한 이후로 런던 공연하기 위해서 있던 참이었다. 서커스는 재준 없는 동물들 등등으로 선전했다. 연인은 이렇게 기형인간들과 특별한 예술가들 이라는 이름으로 서커스 공연 중에 펼쳐진 쇼에 반대하는 일련의 기리안들을 준비해왔다. 연인의 기형이라는 단어가 섬뜩함과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데 항의했다.
이 단은 사람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전선은 만약 자신처럼 특수임에 무성한 성녀가 섬뜩한 존재라면 똑같이 특수임에 무성한 남자도 섬뜩한 존재에 마땅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집회에 참여한 인간 쇼 단원들은 기흥이라는 단어가 분노를 촉발했다. 주차하셨습니까? 예? 차 태우셨나요? 아니요. 식민주의와 함께 당시 인기가 높아지던 진화론으로 인해서 민족은 19세기 말 기형 인간쇼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나누는 핵심 기준이 되었다. 이를테면 이집트 고개사 빙글빙글 돌며 춤추는 명상 수행자 머리를 흔드는 수단인부터 러시아로 된 모험 이야기를 읽기를 좋아했던 일명 개 얼굴을 한 소년 저절로 유명한 표드르 아드리아노비치 까지도 종류가 다양했다. 신체적인 차이는 거쳐지거나 숨겨야 할 어떤 것이 되어갔다. 기형 인간이 무대에 올라서 홀로 대성이 되고 있는 동안에 장애인의 신체는 위협거리에서 사라지고 다친 눈 뒤로 밀려났다. 또는 신체적으로 다른 이들을 최적으로 삼았던 소위 어글리법에 의해서 어색한 그러나 시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보철수로의 태성으로 전락했다. 역설적이게도 산업화의 전쟁이라는 쌍둥이 재앙을 겪는 사이에 타인과 신체적으로 다른 몸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그러나 신체적인 차이가 흔한 일이 되면은 대수로 그 낙인 효과 또한 커졌다. 비록 경찰이 자정으로 처해주긴 했어도 결과적으로 어글리법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이 생기를 잃었다. 어글리법으로 장애인들이 젊은 남성의 대단한 장애를 숨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상류 사회였다면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장애인의 삶은 클리브랜드 복지연합의 조사 결과처럼 그렇게 넉넉하나 단순하지가 않았다. 1911년 영국 버밍엄에서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남성 중에서 20%만이 직업이 있었고 그나마도 임금이 매우 낮았다. 장애인을 정상화하려는 징벌적인 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이 되어졌다. 정상인에게 맞추려는 요구 역시 과도한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루스벨트가 만든 이 장애 극복 신화는 자족과 개인의 성취라는 미국적인 이상과 결합해서 더욱 강화됨으로써 미국 내 다른 많은 소아마비 생존자에게는 따라하기조차 불가능한 행위 모델로 되어버렸다. 하지만 의사가 가족 치료사들은 다른 소아마비 환자들에게 루스벨트의 모범을 따르라고 다그쳤다. 정상인적인 척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미국의 고등학생이자 소아마비 스탠리 립슐츠가 그래서 립슐츠는 불행히도 정상인 행세에는 대가가 따랐다고 회상했다. 누가 알았겠어요?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것.